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코올 관련하여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의 목표는 저희가 술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술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사실 예방한다라는 게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술 마시는 유형으로 조절이나 혹은 점검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재밌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시는 거, 이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술,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이 뭘까요? 취중진, 혹은 술은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 한 잔 정도의 술, 약주는 몸에 좋다? 혹은 술값 인상의 서민들은 아마 슬프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처음에 볼까요? 취중진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언제 이것들을 배울까요? 이 외에도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정의들,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낱말들은 아마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아마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교육을 통해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최근에 마신 술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종, 소주, 막걸리, 혹은 맥주, 혹은 양주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술들, 혹은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 오늘 저녁 혹은 식사 시간에 드셨던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술이 과하게 되면 만취를 경험하게 되고, 이 만취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이나 혹은 음주 관련된 사고들을 여러 번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뉴스에서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육을 제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연말 연시 또 여러 가지 음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술 말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알코올은 몇 % 정도 몸 밖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짧지만 여러 교육 대상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술을 거의 매일 드시든 혹은 간혹 드신다, 혹은 자기가 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지, 혹은 그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관심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술이 과연 얼마나 몸에 해롭냐, 좋냐,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술은 우선 알코올을 1% 이상 하면 음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마시니까요. 그리고 알코올은 곡식이나 과일, 채소에 있는 효모에 자연스럽게 발효되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나오고, 혹은 이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을 더 증류 강화하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술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마시면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정의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낮 혹은 저녁 혹은 새벽, 새벽 4시가 됐든 아니면은 이른 아침 시간에 6시가 됐든 술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코올 분해 및 대사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술은 이 구강을 통해서 식도와 위, 그리고 소장을 통해 체내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독성 물질로 인해 간에서 분해 그리고 대사작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약 5% 정도만 호흡이나 땀으로 배출이 됩니다. 나머지 95%는 간에서 해독작용을 거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혈류를 통해 계속 몸에 잔류하고 공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7잔으로 나눠서 마신다라고 했을 때 한 잔에 1시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알코올은 95% 이상 몸에 잔류하고 우리 혈액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실 때 적정한 속도 혹은 양, 그리고 다음 날 해야 되는 일들을 고려할 때 아마 꼭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술버릇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신 이후에, 음주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지만 본인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은 이미 본인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혹시 애주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교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주가, 본인은 혹시 애주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애주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준, 그 정의를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에는 이런 뜻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매일 먹는 사람, 아니면 술을 잘 먹는 사람, 혹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저는 이 애주가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례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지인을 불러서 술을 마시는 이분이 애주가에 들어갈까요? 혹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실형,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또 술을 드시는 분, 또 음주사고가 나는 분, 이런 분들 애주가일까요? 혹은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현직 판사, 이분도 애주가일까요? 아마 애주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지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애주가의 기준에 들지 않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어려워하냐 하면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많은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이 스스로를 애주가라고 칭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음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음주에 문제가 있지만 애주가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짓는 것, 저는 습관과 중독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아니더라도 도박이나 인터넷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강사 선생님도 말씀을 주실 건데요. 우선 습관은 중독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으로 반복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다.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 편안한 느낌들, 해소감 같은 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이것과 별개로 갈망, 쾌락 추구, 역할을 방해, 그리고 나쁜 결과를 알면서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생각,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활동 외에는 즐거운 것들이 없다. 또한 내가 이것들을 하느냐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족 안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 혹은 마지막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습관으로 보기보단 중독 쪽에 가깝다. 혹은 습관에서 나쁜 습관으로 전환됐으며 나쁜 습관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럼 이제 술 마시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주가 분들은 술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애주가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꼭 마시게 되고 도움이 된다. 내 기분을 전환하는데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혹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아마 아까 처음에 교육 초반에 말씀드렸던 치중진담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서 또 자주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곤하니까 자려고 드시거나 혹은 진통. 청주 지역만 하더라도 그 외곽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 본인이 힘든 것들이 있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알코올 의존의 주요한 지표 혹은 주요한 점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주 이유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제가 조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본인에게 술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해 주실 건가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음식, 2번 크면, 3번 나쁜 거, 4번 힘들어서. 물론 이 안에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마 나쁜 거 혹은 그 다음으로 음식 정도를 많이 답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중에 방금 전에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지 않아?
혹은 대인관계에 도움되지 않아? 내가 일상에 도움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초등학생들한테 술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반응들이 많냐라고 하면 음주에 관해서 우리가 좋은 부분이나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고 초등학생이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저한테 술은 마시면 몸에 안 좋다라고 했다라고 오늘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른들은 마셔도 몸에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건 어른이더라도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1번이라고 음식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크게 개선됐었으면 좋겠다. 혹은 술의 정의가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술을 기호식품으로 이해를 하고 알려주시는 분들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 술과 같은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면 술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적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음주 시에는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혀가 꼬부라지거나 혹은 비틀비틀 걷거나 그리고 굉장히 만취 상태가 되면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공격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본인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음식, 예를 들면 쌀, 고기, 생선류 이런 것들을 몸에 섭취하면 술 마신 것 같은 반응들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은 아니지만 20년 전부터 술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뇌의 여러 영역에 알코올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음식이 아니다, 약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보건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 되지만 이전에 내 마음 혹은 내 행동 혹은 내 생각 혹은 경험 속에 쌓여있는 술의 정의들이 술이 약물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정의를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혹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 모습 같지 않은 내 반응 같지 않은 혹은 쉽게 얘기하면 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술이 음식이 아니라 약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 변형을 일으키고 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반 비알코올 문제에 있는 분들보다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독 문제라는 것 자체가 뇌에 질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 뇌 기능을 억제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대처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거나 온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 필름 끊기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한 위험 음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뇌가 기억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이상을 드신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 음주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술 마실 때마다 필름이 끊긴다 혹은 자주 필름이 끊기는 증상들을 경험하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상담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음주량 그리고 음주 횟수, 그리고 음주 속도, 마시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양도 좀 줄여 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그 내담자들 중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름이 끊긴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그것들이 범법행위일 때가 있고 그것들이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피해를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평상시에 술을 드시던 습관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동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럴 때 있나요? 이성 친구와 술 한잔. 아마 싱글인 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술자리에서 이성 친구에게 고백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호고교력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술 마신 후 이성에게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신 후에 상대방의 모습, 매력점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사실은 왜곡된다라는 표현도 있죠. 남자 버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거나 음주 교육을 할 때 절대 술자리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진심인지 혹은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거절하시고요. 맨정신에 고백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먹으면 사람들이 뭐가 된다라고 표현하나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개일까요? 이렇듯이 술은 본인의 모습답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취중 진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중 진담보다는 취중 진상이라는 말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실망 혹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에 대한 말씀을 일부 드렸고요. 이번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거는 짧고 굵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술, 우리 면역계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질환이 걸릴 수 있다. 근데 흔히들 지금 슬라이드 나오는 것처럼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간이나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간에 문제가 없다. 간경화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마시는 술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지 그냥 간경화, 간에 있는 질환들로만 알코올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알코올은 면역 기능,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다른 어떤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고 하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할 땐 술 드시는 거를 아마 주치의와 굉장히 자세히 상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복용하시는 약과 음주와 부딪히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정상간도 술을 매일 정기적인 양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많은 양을 드셔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지방간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지방간만 하더라도 약간의 단주, 1, 2개월 정도만 단주하셔도 정상간으로 회복은 되지만 간염에 걸리거나 혹은 간염이 있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간염이 더 심해지시거나 간경화로 간다, 간경변으로 간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단주를 유지해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 혹시라도 본인의 간에 혹은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술을 드신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알코올 의존, 알코올 사용자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술을 어떻게 마시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건 한 번 술을 마시면 2, 3일 정도는 휴식해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1회 음주 시에 남자 같은 경우는 소주잔으로 3잔, 여성은 2잔입니다. 이 양을 초과하면 폭음 혹은 위험 음주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WHO에서 만들어냈으며 우리나라 분들께서 접했을 때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소주를 3잔만 먹고 안 먹을 수 있냐? 혹은 이미 안주가 다 마련되기 전에 소주를 석 잔을 마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기준들이 굉장히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준에 맞춰서 계속 술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술 속에 포함된 알코올은 몸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을 타고들며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어떤 약물적인 요소, 독극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드시더라도 내가 꼭 줄여야 되겠다 혹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런 술은 어떨까요? 저도수술 혹은 알코올 농도가 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술은
평상시 드시는 알코올 양을 유지해야 되는 습성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고요. 게다가 가볍게 한 잔 혹은 의사가 하루에 한 잔은 좋다고 했다. 약주와 약주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음주, 그러니까 매일 데일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술을 드시는 이유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하루에 한 잔 좋다고 한 게 어디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로는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합니다. 술 한 잔을 마시는 게 혈액순환에 더 좋을까요? 혹은 5분 정도 걷는 게 혈액순환에 더 좋을까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술에 대한 기대, 술을 마시면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 중에 하나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한 잔이 혹시 이런 한 잔은 아니겠죠? 가끔 술을 드시는 분들은 내가 마시는 술 양 자체를 굉장히 타당하다.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마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합리화라고 해가지고 꼭 지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양,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정보는 벌써 10여 년 전에 나온 정보입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게 나오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음주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이 이후에도 후속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음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 때문에 술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을 통해 한 잔 술도 몸에 해로울 수 있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단 다른 행동으로 대처하시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벼운 음주는 괜찮다? 만약에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하거나 본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있다라고 할 땐 이것 또한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좋다더니 와인에 이런 거짓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다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한번 습득한 정보를 수정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술이 몸에 좋다라는 연구는 거의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본인의 실업, 혹은 음주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가족 갈등이나 부부 갈등이나, 혹은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이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 대상자의 가족들 또한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까지 오기가 어려울 뿐더러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느냐, 가족 구성원 중에 술 문제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대처를 하느냐, 본인에게 주어진 일상의 어려움이나 혹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듣는 분들이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술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술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변에 긍정적인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술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요? 교육 초반에 술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라는 괄호 채우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윗사람, 어른, 부모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술을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동네에 있는 지인들, 혹은 친구들, 동료들, 부모님에게 배운 술? 우리가 부모님들께 배운, 혹은 기성세대에게 배운 술의 정의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술의 정의는, 혹은 술 마시는 방법은 어떤 예법 중심입니다. 아마 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게 오늘 내용, 술이 약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혹은 몸 밖으로 얼마가 대사가 되니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교육이 아닌, 술은 적당히 먹어라,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정의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자기 자녀에게 음주 혹은 흡연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어차피 술을 마시게 되는데 부모에게 제대로 배워서
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는데,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호주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배운 술은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음주 책임감을 높이기는커녕 더 음주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마셔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인식으로 인해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자녀들에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술을 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나 지명 광고나 아니면 뭐 포스트 광고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술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혹은 어릴 적부터 과음이나 폭음의 경험들,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만약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직장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화면이 여러분들 그동안의 음주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우연히 접한 술, 혹은 또래와 나눈 술, 혹은 성인이 되어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음주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느냐고 내가 마신 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경험은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음주, 그때 술을 잘못 배웠어요, 혹은 그때 내가 술 마시는 그런 사회생활에 길들여진 게 문제였어요 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후회라는 걸 할 때 이미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들여진 음주의 마지막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음주의 피해로 인해 본인이 괴롭다, 혹은 본인이 정말 큰 어떤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후회가 강하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음주 습관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와 가족,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는 각종 폭력, 폭언 등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술이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의 통제력,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어떤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술로 인한 어떤 내과적인 질환도 될 수가 있고요. 술로 인한 어떤 치료나 혹은 술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문제가 답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습이라는 건 다음 세대로 음주 문제가, 혹은 음주 문제가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한 문제가 전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0만 정도 추정합니다. 400만이면 5천만 인구 중에 12명 중에 1명 정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400만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명, 혹은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가 1명 생존해 있다고 하면 곱하기 3배수. 1000만이라고 하면 개념이 좀 달라지죠. 어떤 거냐면 5, 6명 중에 1명은 이 교육을 듣는 분들, 5명에서 6명 중에 1명은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그 자녀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문제는 답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음주, 혹은 내가 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전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음주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고 하면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들에게는 굉장히 낮은 부부 친밀도, 별거나 이혼이나 그 가정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어떤 강박이나 적대감, 혹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들의 음주 문제, 혹은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주변 지인들한테 상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립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 문제를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술 문제가, 다른 중독 문제가 나 때문인가? 스스로가 내부 귀인하거나 오귀인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해로운 감정 표현, 분노라든지 혹은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낸 알코올 혹은 알코올 사용장애, 예전에는 중독이라고 했던 것들은 오롯이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병 혹은 어떤 집단의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맞추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술값. 혹시 20년 전에 소주값, 편의점에서 한 병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슈퍼에서 확인해 본 결과 요즘에 평균 1,500원 하더라고요, 한 병에. 네. 20년 전에 술값을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800원, 700원, 1,000원 미만이었다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은 이 술값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연말이 되면 항상 소주값이 오른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들이 같이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소주값도 오르는 건지 아니면 소주값이 올라서 물값이 오르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점검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기사는 매년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기사는 99년 기사로, 주세가 개편되면 식당에서 소주가 한 병 4,000원 혹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1,000원에 소주가 판매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소주값은 최근에 와서야 식당에 4,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20년 전 2002년 월드컵 할 때 소주값은 1,000원이었습니다. 20년간 약 500원 정도 오른 소주값,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이 올랐는지 혹은 오르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소주값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주세 정책도 있을 거고요. 소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주 회사에서 저도수 술, 20도 미만 소주를 만들며 주정을 좀 더 적게 넣고 수량을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량이 늘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면서 마시는 알코올의 양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마신 술값 얼마나 될까요? 계산 간단히 해볼까요? 하루에 평균 만약에 10,000원을 쓴다? 1회 음주에서? 그럼 일주일을 내내 마신다 해도 7만 원입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쓴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신다? 6만 원. 근데 1년은 52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7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대략적으로 1년치 술값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10을 곱하면 10년이 나오겠죠. 얼마 정도 쓰셨을까요?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근데 저는 다른 종류의 술값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 음주운전 피해자들, 이 두 화면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피해자로 전신화상을 입고 인생이 바뀐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주의 피해, 몇 년 전에 통과된 윤창호법, 이때도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뀐 것은 벌금을 좀 더 많이, 그리고 형을 더 강하게, 그리고 음주 단속에 대한 제한을 좀 더 낮게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주를 하지 않게, 음주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만드는 법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거꾸로 많은 사고를 일으킨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음주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이 얼마큼이나 있다, 음주 상태의 자살 시도자가 얼만큼이다, 혹은 음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범죄가 얼만큼이다. 우리가 흔히들 가끔 뉴스에 나오면 음주로 인해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술이 문제지, 혹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그런 술 문제로 가기 이전에 이미 일반인과 다름없는 음주 양상 혹은 음주의 습득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전에 심각한 그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사건에서도 내가 술 마시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변명하듯이 본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음주 후에 기억이 안 나는 과정은 지나친 알코올 섭취로 해마 부분에서 내가 했던 행동을 기억을 하게 못하는 것뿐이지,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내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술값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이분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200만 원 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회 음주운전으로 1,2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을 듣는 분들, 그냥 마신 술이 아니라 1회 음주로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어떤 벌금이라든지 어떤 내가 입은 손실이라든지 내 지인들이 입은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술값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의 술값을 쓰셨을까요? 술로 인한 경비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술값을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 술값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술값을 쓴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정상음주군이라고 하지만 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일상이 즐겁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 많은 것들을 잘 해나가고 수중 진담이 아니라 술 마시지 않고도 내 진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 여러분들께서 갖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더라도 술 마실 때 이것만 지키셔도 무리되는 음주가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를 한번 드려보죠. 직장에서 삼겹살집에 회식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고기가 있기 전에 평균적으로 몇 잔의 술을 마실까요? 어떤 분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몇 잔을 먹는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민해보면 식사 자리에 가서 우선 식사가 준비도 되기 전에 술부터 마신다. 그거는 술을 마시러 간 걸까요? 아니면 음식을 먹으러 간 걸까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취기를 빨리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적인 요소가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본인을 위해서 마신다라고 할 때 첫째로 지켜야 될 규칙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천천히 음주하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권하고 같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두 번째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절에 관련된 건데요. 적당한 거절. 이 거절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 그리고 내가 술 마실 권리를 지켜주게 하는 거절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속에 먹지 않고 안주를 충분히 섭취해라.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드셔라. 그리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수분을 좀 더 많이 보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과한 술, 도수가 고도수와 저도수를 섞어서 마시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내가 얼만큼 마셨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량을 점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드시는 건 피한다. 그리고 아까 간을 위해서 한번 술을 드시면 2, 3일 쉬셔라. 저는 더 오래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음주하면 그걸 잘 기억하시고 며칠 정도는 쉬셨다가 드시는 것. 하지만 여기에 얼마까지 드셔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량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주량이 예를 들어 소주가 한 병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주량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주 한 병을 만약에 10분 내로 다 드셨다라고 하면 그게 주량이 맞을까요? 혹은 빈속에 먹었다라고 하면, 몸이 피곤할 때 먹었다라고 하면, 주량이라는 거는 그때 몸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주량 같은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몸 상태에 대한 점검이나 본인을 위한 음주는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술 마시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나한테는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밥 먹으러 가면 술부터 먹는 게, 그리고 밥, 안주보다는 술 계속 먹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고위험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의존의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존의 첫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량이 조금씩 늘고 술을 마시는 횟수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초기 의존 단계로 가면 가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가 불쾌해하는 기억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다음날 지장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숙취가 느껴지는 것 자체도 폭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의존 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간단한 본인의 점검을 통해서 음주 습관 개선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단계, 술이 없으면 내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무료함 같은 것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일 술을 마셔야 된다. 혹은 2단계가 되면 자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술을 약물 중에 수면제처럼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양상이 되면 술을 항우울제 혹은 항불황제처럼 내가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약처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빨리 조속히 중단하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음주 문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마무리 부분에 제시되는 음주 문제 자가 진단 혹은 자가 검진을 위한 설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만성적인 의존 단계입니다. 만성이라는 것은 기간이 1, 2개월이 아니라 반년 이상, 1년, 그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술 문제가 지속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가 된 분들은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술부터 찾거나 일상에서 술 마시느냐 자기의 건강이나 다른 것들, 본인 역할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문제는 그냥 중독 혹은 비중독이 아니라 진행 단계로 언젠가는 술 문제로 그리고 만성적인 의존 단계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지금 어떤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본인이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필요할지, 교육일지, 상담일지 혹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주 문제 자가 평가표입니다. 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잠시 교육 멈추시고 QR코드 통해서 본인의 설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멈추시고 열문항에 해당되는 거에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셨다면 점수 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체크하신 것에 맨 위에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0점부터 4점. 그래서 만약에 1점짜리에 4개를 체크했다라고 하면 4점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점짜리 2개 8점. 최소 점수는 0점부터 최고는 40점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하셨을 때 몇 점에 해당되시나요? 정상 음주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체내 지방이라든지 체수분량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좀 더 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음주군은 9점 미만, 여성은 5점 미만, 그리고 위험 음주군은 10에서 19점, 여성은 6에서 9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은 20점에서 40점, 여성은 10에서 40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 맞으셨나요? 제가 이 척도를 가지고 3월경에 대학생들에게 하면 거의 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먹게 되는지, 음주 후에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음주의 형태의 변화가 많이 경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성인, 직장인들에게도 간혹 20점 이상인 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절을 해 보실 걸 권해드리지만,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가까운 전문기관에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많은 중독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알코올 사용장애인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음주하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흡연하시는 분, 혹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분, 눈 뜨자마자 게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식을? 여러 가지 그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아까 습관과 중독의 공통점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하고 나서 중독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혹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잔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도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파도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혹은 마음이 아파도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반복적인 정서적인 문제도 경험하고 신체적인 문제도 경험하지만 그 행동을 또 반복한다라고 하면 중독적인 요소, 본인이 중독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추가로 잔소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말을 여러 개 늘어놓는 거죠. 사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 혹은 꾸짖는 말도 잔소리에 들어갑니다. 중독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잔소리는 기분이 좋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알코올 문제 있는 경우에는 술 마셔서 괴로운 게 본인일까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잔소리를 하는 입장도 괴로움이 있겠지만 술 마신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이미 괴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괴로운 것을 경험한 다음에도 본인이 또 술 생각이 난다든지 중독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지만 주변에서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중독에 대한 조절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잔소리를 중독과 관련된 행동 때문에 듣거나 혹은 주요한 가족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잔소리로 끝내지 마시고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술에 대한 잔소리, 어떤 가족들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듣겠죠. 그 다음에 동료나 친구들, 그 다음엔 주치, 건강검진 결과나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술을 마시지 마라라고 권유를 받을 때 이것도 계속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잔소리적인 요소로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경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경험 중에서 사례들이 이전에 음주로 인한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것들은 잔소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주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음주로 인한 벌금이나 법적 책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술에 대한 조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울 때는 주변의 반응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독 과정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점 나빠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누구든 중독이 되려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독은 관찰, 이거라면 내가 저런 것들이 해결되나 봐.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 술을 마시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나 봐. 이런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시도를 통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효과가 있어 라고 믿는 순간 이런 것들은 강한 기대가 돼버리고 이 강한 기대가 형성이 된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 단골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행위의 의존이나 남용 등 알코올 사용장애 뿐만 아니라 폭넓게는 다른 중독 문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교육 내용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술, 초등학생들도 약물이라고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의 효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일시 전환되는 것 같지만 그 기분을 일으켰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스, 일시적으로 술에 취해서 취기에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술로 이런 게 해결돼. 그 중에서 주요한 거 하나, 술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어. 하지만 술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기대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외에도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교육 외에도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교육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알코올에 굉장히 습관성 혹은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중독 관련된 행위에서도 그리고 물질에서도 중독 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술을 대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떤 다른 해로운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취중진, 술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한 잔 정도 술은 몸에 혹은 주량은 늘어날 수 술값 인상의 서민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을 우리가 술로 인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술이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혹은 술 없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혹은 이 교육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충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걸 권유드리고요. 오늘 교육에 활용한 자료는 수년 전에 광주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육자료라는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교육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오늘 교육 내용 관련해서 도움 주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혹은 상담 받으실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